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이번엔 진짜 다르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부동산원 통계가 보합 수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1월 10일 기준 서울 지역 한국 부동산원 통계 0.02% 수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마이너스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언론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택 시장이 얼어붙었다고, 그리고 이런 거래 위축 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부동산 시장 상황에도요, 여전히 전문가의 의견은 나눠지고 있습니다. 오를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근데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올해도 부동산 가격은 오른다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몇몇 전문가분들은 경기도는 못 오르더라도 서울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만큼은 절대 안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자, 전문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다주택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침체에 별거 아니야. 매년 있었던 연중 행사거든. 그리고 늘 다시 올라왔던 거 알고 있잖아.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5차례 침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5차례 침체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해 보고요. 이번에는 그것과 다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침체는요, 바로 파리 부동산 대책에 대한 영향이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6월부터 주택가격 급등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7월 31일 날 통계상 0.33%가 찍히게 돼요. 일반적으로 0.1%만 넘어도 과열이 좀 조짐이 보인다 얘기하는데 0.33%면 폭등 상황이죠. 이미 6월부터 급등 상황이었고 통계가 좀 늦게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2017년 8월 2일 날 종합부동산 대책인 파리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여기서 서울 지역을 투기과열 지구로 묶어버리고요. 양도소득세 중과를 발표하면서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주택을 팔라고 유도를 시켰죠. 또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도 이때 다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자, 파리 부동산 대책 나오고요. 딱 5주 정도 부동산 시장이 약간 침체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는 1억 정도 호가가 하락하기도 해요. 하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 다시 재급등하게 됩니다. 자, 파리 부동산 대책 왜 효과가 일시적이었을까? 이 파리 부동산 대책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좀 일시적이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일단은 이 종합부동산 대책은 기본적으로 투자 수요 유입 차단이 주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갭 투자로 양도차익을 노리는 투자 수요를 완벽하게 차단했냐? 아니다. 규제의 빈틈이 항상 있었다는 거죠. 당장 파리 부동산 대책만 보더라도 임대사업자 제도나 법인이나 비규제 지역 투자 등 너무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남아있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의 자금 유입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나마 이 파리 부동산 대책은 기존 투자자한테 처분을 유도할 정도로 강력한 대책인 조정대상 지역 양도세 중과 시행음 제도를 발표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임대사업자 제도나 법인 제도 활용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다주택자 얼마든지 할 수 있었고 이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침체 부분 보겠습니다. 2018년 4월 1일 날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고 나서 거짓말처럼 상승률이 거의 제로 수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4월부터 부동산 시장이 뚜렷한 침체 상황이 보여요. 왜냐면 이때부터 양도세 중과를 물리면서까지 투자해야 돼.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8년 동안 임대 놔야 되잖아. 그것도 싫은데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이 약간 관망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정책적인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서 부동산 시장에 또 하나의 경계감이 있었어요. 바로 2017년 11월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한 차례 올렸거든요. 자, 물론 이렇게 기준금리 한 차례 올리는 거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못합니다. 이거보다 더 크게 영향을 주는 게 바로 미국의 긴축 움직임이었어요. 2018년에 4차례, 그리고 2019년에 3차례 올린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면서 한국의 금리도 높아질 거라는 경계감이 커졌던 겁니다. 왜? 자본 유출 맞으려면 미국에서 올리니까 대한민국도 안 올리고 못 빼기겠지. 그거에 대한 경계감이 부동산 시장에 꽤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 용산 개발 청사진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용산과 여의도 중심의 재건축 가격 급등세가 나타나요. 자, 그런데 여의도 용산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강남 서초 재건축까지 같이 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일정 시차를 두고 강남 4구 아파트 과열로 연결됐다는 겁니다. 후에 박원서울 시장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던 부분이죠. 왜냐면은 재건축 아파트는 절대 혼자만 급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도 유효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침체가 언제 나왔냐? 바로 2018년 9.13 부동산 대책, 박원서울시장이 여의도와 용산 재건축 시장을 들썩거리면서 시작했던 부동산 과열을 2018년 9.13 대책으로 잠재웠던 게 세 번째 침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9.13 부동산 대책 나오고 나서 상승률이 뚝뚝뚝뚝 떨어지더니 11월부터 마이너스권까지 들어가요. 자, 그런데 9.13 부동산 대책이 정말 잘 나온 대책이라서 이 마이너스권까지 들어갔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11월 31일 날 일단 금리 인상이 있었고요. 또 하나 입주 물량이 서울 지역이 본격적으로 크게 늘어났던 시기가 바로 2018년 말이었던 겁니다. 이때부터 헬로시티발 역전세난이 시작돼요. 자, 그리고 서울 부동산 시장은요, 2019년 4월까지 꽤 긴 침체를 맞게 됩니다. 실제 이때 잠실 지역의 준신축 아파트는 23%까지 고점 대비 하락을 하게 되죠. 자, 금리가 올리고 대규모 입주 물량이 겹친 대표적인 사례, 역전세난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에 2019년 부동산 시장 전망은 굉장히 암울했어요. 왜냐면은 상반기에는 헬로시티 입주하자 하반기에는 고덕과 상일 지역에서 신축 아파트 1만 2천 호가 입주를 합니다. 여기에 미국에서 금리를 4차례 올릴 거란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아무리 못 올려도 2차례는 올려서 2.25까지 맞출 것이다.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이 이제 끝났다. 이런 전망이 많았고 쇼킹 부동산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발생하게 돼요. 바로 잠실 진주 아파트가 이주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5층 이하의 저층 재건축 아파트 이주하는 거, 재개발 단지에서 이주하는 거 하고요. 고층 재건축하고 이주하는 건 차이가 많이 커요. 왜냐면은 이런 고층 재건축 아파트는요, 실거주자가 많이 거주를 하고 있고 이주할 때 주변에 빌라 가격을 자극시키는 게 아니라 아파트 전세 가격을 자극시키는 효과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헬리오시티발 입주난으로 남아돌던 전세가 일시에 해소가 돼버려요. 무려 3천 가구가 이주하면서 주변 아파트 전세가 씨가 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변수가 생기는데 바로 한국은행에서 2019년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기준금리를 낮추게 됩니다. 왜?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해서 보험적인 성격으로 금리를 낮췄다는 거죠. 미국과 한국 동시에 긴축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자자의 가장 큰 경계감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게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긴축 타임에서 갑자기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전환을 시켜버렸잖아요. 사람들이 영원한 저금리를 믿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때부터 패닉 바잉에 가까운 투자 수요 급증을 이뤄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기준금리가 크게 낮아지자 헬리오시티보다 더 많았던 고덕 상일지구의 입주 물량도 단숨에 소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준금리가 낮아지는데 왜 그 많은 입주 물량이 역전세난 없이 해소가 되냐? 간단합니다. 보통 기준금리가 크게 낮아지게 되면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낮아지게 되고 비선호주택에서 선호주택, 신축 아파트로 가려는 수요에 자금 부담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수요가 갑자기 껑충 늘어나면서 그 많은 입주 물량 또는 그 집으로 이사하려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공실 전세를 채워 넣었다는 거죠. 앞서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는요, 2019년 말 주택가격 재급등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19년 12월 16일 날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게 되고요. 이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부동산 시장 상승률은 눈에 띄게 감소하게 됩니다. 0.2%에서 0.01%까지 축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서울 지역은 상승률이 이렇게 둔화됐는데 경기 지역 주택 아파트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종합부동산 대책이요, 시가 9억 초과 주택의 규제를 가하는 쪽에 되어 있다 보니까 9억 이하 주택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했고요. 또 하나 2019년 상반기까지 경기도 지역의 입주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면서 전세 가격 불안과 매매 가격 침체를 불러왔었는데 그 입주 물량이 2019년 하반기부터는 해소가 돼버리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투자 수요 유입에 따른 매매 가격 급등세가 나타났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서울은 좀 침체되지만 경기도 지역 과열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코로나19가 탄생을 했고 이 코로나19 이후에 초저금리가 맞춰지면서 모든 지역의 주택가격이 급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급등을 잡기 위해서 2020년 7월 11일 날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먼저 617 부동산 대책 발표했는데 대출 규제 중심의 617 부동산 대책은 그렇게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이제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이나 취득세 중과 부분을 도입한 710 부동산 대책이 간신히 상승률을 억누르게 됩니다. 0.11%에서 0.01%까지 상승률을 크게 둔화시켰지만 이 시기에 기준금리가 0.5%, 예금금리가 0.8%,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였고요. 신용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1%대 후반이었습니다. 규제만으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을 꺾기에는 이미 초저금리가 너무 만연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정부는요, 710 대책 이후에 그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주택시장 과열을 쳐다만 봤습니다. 언론에서 이렇게 나타났죠. 정부가 24번의 대책을 내놓는 과정에서 주택가격이 4배, 5배가 뛰었다. 자, 그런데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택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끌었거든요. 안정은 아니지만 일단 과열 자체는 억누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과열을 진정시키는 종합부동산 대책이 과열의 원인처럼 포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앞뒤가 바뀌어서 결과를 내놓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부동산 시장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자, 정부가 투자자를 억눌러서 오히려 집값을 오른 결과를 만들어냈다 주장하신 분도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 부분과 빈틈이 있었던 투자 억제책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이제 6번째 침체가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6번째 침체는요, 좀 달라요. 처음으로 종합부동산 대책 없이 침체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침체는 좀 분명히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투기 억제가 아닌 금리 조정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집값 급등 시기에는요, 아무리 수요를 줄이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 매수자가 아무리 규제를 가해도요, 상승 기대감만 높으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매수를 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종합부동산 대책에 빈틈이 있으면 안 되는데 늘 빈틈이 존재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매도자의 매물을 늘리면 안 될까? 양도세 규제 같은 거 풀어서 이게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있으면요, 매수자만 살려는 게 아니라 매도자도 어떻게든 더 움켜쥐려고 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무리 세금을 강화한다 그래도 내가 이걸 주택을 갖고 있는 이득이 더 클 거라고 예상되면 팔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과열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예를 들어 역세권 33평 아파트가 20억이라고 보겠습니다. 바로 이 20억 현금의 가치를 올리는 거예요. 자, 현금의 가치를 어떻게 올리냐? 이 현금을 대여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 수익을 올리면 되는 겁니다. 정기예금 이자가 0.8%일 때 20억은요, 세전 이자 수입 1,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기준금리가 2%가 되면서 세전 이자 수입이 5,200만 원에 가면 세월 364만 원의 이자 수입을 얻게 됩니다. 자, 이 역세권 33평 아파트에 그냥 깔고 앉아있을래? 세월 364만 원 받을래? 고민할 수 있겠죠. 이게 매도 증가뿐만 아니라 자, 이것을 매수하는 사람들의 진입장벽을 크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떻게? 대출 이자가 크게 늘어나면서요. 지금 아파트 상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가지신 분들 여전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요, 과거의 조정 사례과 다르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부분이죠. 자, 이제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위기는 기회로 봐야 될까요?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하락과 상승 흐름의 연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쇼킹 부동산은 아파트 교과서에 보시면요,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는 과정과 붕괴 이후 다시 반등하는 과정,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투자할 때 원칙 같은 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쇼킹 부동산은 아파트 교과서 한 권 읽어보시면 인생에 큰 도움이 되시고 이번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